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치권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부터 여야 인적 쇄신 요구 그리고 충청 민심 향배까지 두루 정치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과의 대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야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소통과 진정성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야권에서는 대안 없이 할 말만 했다. 100분간의 어떤 TV쇼였다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자, 여야 입장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조승래 의원 말씀 주시죠. 예, 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뭐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형식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패널들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놓고 토론을 하게 되면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은 되겠지만 또 다방면에 걸친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나누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지난번에 한 것 같은 그런 형식은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국민 패널들한테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질문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깊이 있는 대화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형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뭐 필연적으로 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치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정도의 이제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조금 쏟아내는 자리로 삼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무슨 격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꽹가리치 징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고 해서 다소 좀 중구난방식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광장이나 국민들의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오히려 좀 대화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대화는 좀 어려웠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어떤 비판적인 입장 계속 갖고 계신지요? 오히려 조승래 의원님이 좀 칭찬을 하실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칭찬부터 좀 하겠습니다. 잘하셨다. 그 이유는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신 대통령이셨는데 2년 반 만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모습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논평은 조금 이렇게 좀 듣기 좀 거북할 수 있는 논평을 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저는 뭐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을 강조하셨던 대통령이신 만큼 광화문에서 직접 이렇게 브리핑도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신 만큼 앞으로 더 이 후반기에서는 국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요구이기도 하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조승래 의원님도 저의 말씀에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마무리 말씀을 하면 그 당시 배철수 사회자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이 거침없는 소통이 대통령께 반대하는 분들께도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철수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 제 그 마무리 멘트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17분에 걸쳐서 이 패널 17명의 어떤 질문 그리고 온라인 질문까지 합쳐서 20개 질문 답변이 오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야,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 또 이런 생각이 들어 있으실 텐데요. 자, 이종훈 박사께서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자주 이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제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네. 형식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 네.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그날 이제 그 일반 국민께서 300분이나 참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22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반도 질문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때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이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하시려고 뭐 저요 뭐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장례가 상당히 좀 어수선해지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또 달리 보자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자주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져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청와대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최우택 교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보는 내내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불안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좀 무질서했고요. 네. 마치 그동안에 기회를 못 가졌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회를 분출한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국민들도 불안했을 것 같고 아마 청와대 관계자들은 더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무질서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국민과의 대화가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은 조금 어려웠지만은 가면 갈수록 안정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도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지면 좀 더 성숙한 그런 토론회가 됐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부동산 문제예요. 어떤 그 시민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는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를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조국 사태 같은 경우도 사과 말씀을 하신 거는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그리고 또 이 공수처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국민들로서는 당연하게 또 뭐 너무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승래 의원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의 말씀 나왔는데요. 당내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이미 이제 유감 표명을 하신 바가 있고요. 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보다 또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실제로 많은 주제들, 어린이 안전, 검찰 개혁 등등 또 부동산 문제 이르기까지 많은 주제들이 논의가 됐지만 실제로 그 질문은 대통령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국회한테 질문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입법 과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 질문은 대통령한테 할 질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할 질문이다라는 거를 사실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그 조국 전 장관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 말씀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습니까? 문제 제기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그 국민과의 대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잘하셨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뭐 잠깐 아쉬움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국민들께 그 사과하는 말씀 당연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정도 사과하시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조국 정국이 한참 이렇게 깊어졌을 때 국민들이 정확하게 양분되는 이런 쪽에서 그 당시에 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국민 여러분 좀 생업에 종사하시고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그 문제의 발단은 저는 국회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20대 국회가 그동안의 최악의 국회라고 많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앞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좀 하거나 네. 해서 좋은 분야별로 아이디어. 이렇게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 그 최근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소속 정당 관계자들도 이런 발언을 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진들이 총선 출마를 고사했으니까 현재 이제 지금 이제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테고 원외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분들은 아마 낭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이정훈 박사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시기가 점점 임박함에 따라서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또 그 반면에 또 당내 갈등도 더 증폭되는 그런 당내 그 갈등이요? 상황으로 갈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이 거의 그 17대 총선처럼 네. 세대 교체 총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세대 높다고 교체. 봅니다. 네. 예, 국민들이 일단 촛불혁명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 이후에 일단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민들의 그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라서 아마 그 물갈이에 대한 요구도 지금 굉장히 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당이 최근에 뭐 공천 룰에 대해서도 약간 또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대거 지금 물갈이 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그분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 내부 갈등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잘 마무리를 짓느냐 이게 상당한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와 네. 동시에 지금 또 각 당 모두 또 외연 확장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외연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을 또 영입을 해낼 것인가. 네.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건데 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세대 교체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당이 아마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세대 교체 물갈이가 사실 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혐오, 반감이 높을 때 내미는 카드지 않습니까? 뭐 이번 국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좋지 않은 뭐 시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최우택 교수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총선 물갈이 과거 선거보다 더 강해질까요? 예, 일단 아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워게임에서 좀 밀린 것 같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일단은 종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전 의장님께서 절대 정세균 의장이죠? 예, 그 양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본인은 이제 아마 뭐 호남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뭐 강남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어서 아마 586 세대의 퇴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더 뒤에는 제가 볼 때는 586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네. 정세균 전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순수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여당이 계속 똥볼을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한 번도 사실은 여론조사상에서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번 그 내년 총선에서는 당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보수 진영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마 충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조승래 의원도 좀 현역이지만 좀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 물갈이, 뭐 50% 세대 교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마음이 무겁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이제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고 또 공천 이후에 이제 주권자들이 또 표로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만 네. 당연히 두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공천을 주는 당이 평가를 네. 통해서 그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이제 그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위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자기 세력 심기죠. 네. 그렇게 가면 그 세력은 저는 총선에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그 물갈이나 세대 교체를 얘기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네. 어떤 가치 때문에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이냐, 물갈이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가치의 측면에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아까 우리 최호택 교수님은 이런저런 그 파워게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어쨌든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가졌던 자기의 정치적 실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적 환경에서 나의 정치적 용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네. 그건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론에 대한 그렇습니다. 고민이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대나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물갈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비해서 어떤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요구에 맞는 인재들을 어느 정당이 잘 공천하냐의 문제이지 그걸 뭐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거나 세대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수 대변인께도 좀 약간 곤혹스러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교안 대표가 대변인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한교안맨인데 어떻습니까? 한교안 대표에서는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한교안 대표의 입지를 당내에서 더 굳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건 뭐 세대 교체 혁신의 문제가 당내의 입지의 문제. 아까 조승래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능력의 문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네. 조금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치권의 이 혁신 바람,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혁신 인적 쇄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고 네. 그리고 혁신적이지도 않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내년 21대 총선에 입각해서 앞에 두고서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역대 총선에서 늘 요구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임종석 전 실장님이 불출마했는데 그분이 왜 불출마했는지는 뭐 제가 알 길 없고 또 진짜 이유가 뭔지도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그 불출마의 진위를 저는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당 문제를 보면 11월 5일 날 김태흠 우리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한 고원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쏩니다. 그 네. 뒤에 바로 초재선들이 그걸 뒷받침했고 원외 위원장들이 같이 이제 동의를 했고 청년 위원장들도 그 뜻에 동의를 하면서 네. 그 김성찬 의원, 그 뒤에 이제 김세현 의원, 그리고 그 뒤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곽상도 의원까지 불출마 의견을 밝힙니다.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이나 역학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쇄신을 바라는 정당의 쇄신을 바라는 정치의 쇄신을 바라는 큰 용광로에 녹아졌다. 네. 이제 그 용광로에서 어떤 그릇을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각 당 지도부들의 그런 책무고 소명이고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훈 박사 어떻습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인적 쇄신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차원에서도 당신은 좀 다음 정선에 좀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지역으로의 어떤 쇄신에 대한 흐름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양새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런 쇄신 요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충청권에서 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고 충청권에서 세다? 예, 뭐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물갈이에 대한 그 욕구가 충청권이 굉장히 강한 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충청권은 언제나 그 선거에서 사실은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스윙 보터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통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눈높이가 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굉장히 눈높이요? 민감하게 그 후보자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뜻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두 분 포함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 더 긴장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도 뭐 일괄적으로 뭐 비율을 좀 정해서 지금 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은 뭐 지역마다 그걸 그 수치대로 그대로 대입시켜서 한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최우택 교수 어떻습니까? 충청권 잠잠한가요? 아니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하셨는데 물갈이 하자 그러면 또 기분 나쁘실 것 같다는 식으로. 저는 어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로 아마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이 그러니까 중앙당의 반응을 가장 잘 흡수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물갈이를 해도 별로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이제 수긍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충청 지역이 어떻게 보면 모든 측면에서 그 실험하기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실험하기 좋다. 네, 그게 좀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보면 충청권이 고집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 소위 얘기하는 호남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집들이 있고 그분들을 불출마시켰을 때 오는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청권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뭐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청권도 호남권보다도 인구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미 정치적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충청권도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조승래 의원께 좀 아주 편한 질문, 예. 편한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 물갈이가 정치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분들 듣기 좋은 말인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선출된 정치인이 네.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의 문제를 잊고 국가를 위해서 결정해라라는 이게 사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익을 챙겨달라는 이중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 정치인이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 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냐,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냐. 네. 근데 참 그런 걸 보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또 서 있진 않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거죠, 정치인들은.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뭐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이런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뭐 초선이고 뭐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한 것은 네. 그 괴리를 좀 이겨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단순하게 연령대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얼마나 잘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당무를 보고 계신데요. 네. 당에서 이제 물갈이론이 나오면 현역 의원들의 어떤 입장은 좀 곤혹스럽고 나는 꼭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진 의원은 없단 말이죠. 당내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놓고 평가하는 거에 기분이 아주 상쾌한 분은 없을 것 같고 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까 조승래 의원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성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네. 개량화하거나 정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느냐,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노력했느냐,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느냐 이게 개량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잣대에서 그런 기준이 당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 기준이 단순하게 그런 정파적이나 뭐 이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잣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충분히 개량화될 수 있거나 판단하는데 이 또한 제가 아직 좀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런 잣대를 늘 요구받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그 입장인데 네. 그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받기 위한 어떤 준비, 평소에 그런 준비나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곧 능력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제 총선이 1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은 뭐 여야 후보에게 뭐 험지는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제 양측의 어떤 팽팽한 새싸움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충청권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선거구 좀 대략 이제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장 빅매치 선거구로 꼽힐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제가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대전에서는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데가 여기 좀 계셔서 좀 안전하다. 우리 유성갑은 그래도 나름 좀 안전하다고 그럴까요? 네.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덕이나 동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이제 서구라든지 아니면 중구, 뭐 유성을 이런 데에는 아마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네.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주부여 청양이죠. 공주부여 청양. 네, 이쪽이 지금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진석 의원이죠? 예, 정진석 네. 의원하고 그다음 박수현 의원인데 박수현 의원이 최근에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빅매치 또 뭐 최근에 또 장가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재혼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사 문제는 싹 예전에 이제 정리되고요. 그 문제 네. 됐던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네. 그래서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천안갑이라고 저는 생각을 천안갑이요.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내년에 또 천안시장 보궐선거까지도 같이 겹치고 있고 네. 또 천안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아마 거기가 가장 핫한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또 지명도 있는 분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좀 볼 수 천안갑에 있겠다. 어느 분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완구 전 총리 또 거론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도 또 이제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좀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끼리 한번 붙어봐라. 그래서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총리께서 한번 붙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해찬 대표라고 생각이 되면 그 두 분한테 공천은 안 줄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듣고 앞으로 자기 잘 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 공천을 줄 것 같아서 좀 오히려 좀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보여집니다.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지금 세종시가 인구가 지금 33만, 34만 정도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제기되고 있는 그 선거법 개정에 따르더라도 선거구 하나 더 분구가 돼야 될 네네.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갑을로 아마 분구가 될 개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지역구에서는 빅매치가 또 이루어지는 것도 네. 충청 도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 그렇습니다. 예. 저 이성훈 박사 어떻습니까? 이 총리끼리의 전현직 총리끼리의 대결 성사 가능성 있을까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뭐 두 분의 지금 종로 매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요? 그래서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 한참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물갈이 폭도 클 거다라고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말로 네.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아직 불확실하고 네. 이 황교안 대표에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황교안 대표조차도 사실은 황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그대로까지 갈지 네. 그 여부도 지금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여서 이 두 분이 최종적으로 어디 공천받고 나갈지 또는 두 분 다 뭐 이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고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거 지원을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지 네. 지금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맞물려서 네. 말씀을 좀 자, 이창수 말씀드릴까요? 대변인이 이제 저 이창수 황교안 매니니까 가장 신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황교안 매이 됐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선 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그 선거를 직접 치르는 입장에서는 격전지 아닌 데가 없죠. 정말 다 치열하죠. 다 치열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맞물리기 때문에 네. 천안시장과 갑을병 3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충남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핫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핫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직 그 총리 출신, 전현직 총리의 매치를 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정도시, 행정 뭐 수도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봤을 때 총리 출신들의 빅매치는 지역민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상황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정말 섣부르고요. 황교안 대표는 그 당의 승리를 위해 당이 필요한 선택을 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속 깊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사석에서 나 어디 출마할 것이다. 넌지시 내비친 적이 없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이 필요한 또 당의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이게 제 모범 답안이자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네. 조승님 어떻습니까? 지금 세종에 어떤 거물급 인사가 출마하면 뭐 세종하고 대전은 가까우니까요. 자, 대전 선거의 어떤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선거 구도라는 것은 특히 이제 대전, 세종, 충남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영향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슈를 가지고 논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세종시에 만약 유력 정치인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네. 그러나 그렇죠? 왜 황교안 대표께서 세종시 출마를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 출마하십니까? 그건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 해당 지역구 예를 들면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논쟁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력 정당의 후보자들이 행정수를 완성하자라고 공약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에서는 추진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대전과 세종, 충남, 뭐 충북 이를까지 이 충청권 여론이 이렇게 이제 논쟁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 네. 의미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어쨌든 그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까지 포함 이 충청권이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도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네. 보다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합의들을 좀 이끌어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호택 교수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가 서로 맞붙는다라고 그러한 구도로 간다고 했을 때 어느 한 분은 피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그 두 분이 싸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종 시민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출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당에 건의를 네. 해서 제발 좀 우리 집과 싸우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종에 와서 근무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미는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대권의 꿈이 있으시다면 여기는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서울 강남 쪽으로 출마를 하기를 원하겠죠. 네. 거기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또 다음 대선에 어쨌든간에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 시민들은 그 싸움을 아마 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맞붙는다면 아무튼 흥행몰이 성공할 것이고 또 총선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수 대통합 가능성, 뭐 총선을 앞두고서 늘 개연성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보수 대통합이 된다면 충청권 선거 판세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분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전체 총선 자체에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뭐 현재 자유한국당의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선거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소수 정당이 또 의석들을 더 많이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욱 더 이제 다른 그 보수 성향의 정당들하고의
지금 통합이 더 절실할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보수 대통합이 되었다라고 전제를 일단 했을 때 네. 그럼 선거 판세가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여의도 정가에 있는 대부분의 뭐 이런 선거 관련 전문가들, 네. 뭐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의외로 내년 총선은 팽팽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팽팽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을 지금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뭐 이제 빅매치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호남과 경북, 대구 경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 모든 지역에서 사실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찌됐건 뭐 중진급들이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있을 테고 네. 현역들이 있는 곳이 있을 테고 거기에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거 물갈이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신인들이 맞붙는 이런 그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다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네. 그 싸움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당연히 충청권 지역은 지금 전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각 당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총리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아마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인물을 충청권에 많이 투입을 할 거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충청권 선거 자체는 상당히 이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선거가 재밌는 치러질 가능성이 선거. 높고 네. 그야말로 의회의 반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네.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정훈 박사께서 보수 대통합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네, 최 이제 교수님. 통합이 저는 필수 조건이다. 왜냐하면 내년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하지 않으면 저는 필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그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당 지지율이 역전된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네. 뭐냐면은 이미 그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그 자유한국당의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새 판을 짜서 이번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어렵고 특히 이제 충청권에서도 새가 갈라져서 출마를 한다면 저는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전 그리고 충남 어떤 충청권의 어떤 지역 정당 차원에서 보수 대통합 그리고 야권 연대 개연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요. 먼저 조승리 의원 의견 주시죠. 예, 뭐 당연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 세력들은 이합 집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야권이 이제 분열이 특히 보수 쪽이 분열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를 저는 자꾸 가치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처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그 통합을 이제 화두를 꺼냈을 때 바로 이제 나왔던 그 화두가 뭐였냐면 탄핵에 대한 네. 태도였습니다. 네. 이 탄핵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은 견해가 지금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과거의 이슈라고 치고 그러면 그 과거의 이슈는 과거 이슈대로 덮더라도 그러면 미래의 보수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미래 가치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수 대통합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우리 정치 발전에 아주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가치를 가지고 21대 총선에 논쟁을 할 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미래 가치를 무장한 보수 세력과 또 미래 가치로 무장한 또 진보 세력이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작용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에 대한 유불리는 뭐 그건 저는 따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건 나중에 판이 형성된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승리 위원의 말을 뒤집어서 들어보면 가치가 없는 보수 대통합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당의 총선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정수 대변인 반박해 주시죠. 그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그런 통합,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그동안 우리 정치의 그 궤적을 살펴보면 그런 가치와 이념으로 이렇게 뭉치다기보다는 네. 이익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구태가 다시 재현돼 가지고는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도 없을 뿐더러 혹시 그게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또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이 자유한국당 이쪽이든 그런 식으로 구태가 재현된다면 국민들의 선택이 아마 냉엄한 선택이 기다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파는 구도가 굉장히 그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수 진영의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그걸 통해서 통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뭐라 그럴까요? 진검승부를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 통합이 될 가능성은 저는 이게 조금 많이 나간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4월의 총선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가치하고도 맞물릴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섣부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체제 전쟁이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짓고 있는데 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지키느냐 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제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 비전을 선보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대통합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수 대통합이 전국적인 총선 구도에서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자 충청권 내에서의 이슈 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자, 어려운 부분에서 최우택 교수께서 말씀 주시죠. 뭐 충청권은 아직까지도 가장 핫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세종시 관련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분원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국회법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는 반드시 좀 빨리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제2집무실 이제 옮기는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가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가장 핫한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는 좀 혁신도시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물론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들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서울로부터 새로 내려오는 그 공공기관을 받을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충남과 대전이 꼭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정말로 좀 우리 그 젊은이들이 꿈을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정훈 박사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충청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충청도 이게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충청권의 총선 이슈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좀 내년에 전국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제가 우선순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내년 총선에서는 청년이 제일 이슈가 될 가능성이 청년이요? 높다.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안보, 복지 이런 순위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청년 이슈가 중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세대 교체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대 교체를 정치권에서 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할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기존의 그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해낼 만한 역량이 안 된다. 인식 자체가 너무 고루하다. 자, 그래서 청년층들이 대거 이제 영입되기를 이제 바란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이슈도 당연히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벌써 이제 각 정당이 청년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충청권이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덕 연구밸리 같은 경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지금 오송 지역이라든가 뭐 오창 이쪽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그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까지 다 결합시켜서 자,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슈를 선도적으로 먼저 제시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다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충청권에서 먼저 풀고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도 뭐 이미 이제 그런 그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더 선진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제시하는 후보자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좀 후끈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총선이 이제 145일 남아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 여론조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 위한 어떠한 뭐 인적 쇄신 얘기를 당내에서 계속 이제 불을 지피듯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창수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민심의 바로미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 총선 아마 누가 뭐래도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연한 시점으로 봐가지고 당연히 중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간 평가가 좀 냉혹해지면 정권 심판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을 챙기는 문제가 정당이든 정권이든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아마도 좀 더 정책의 어떤 대전환을 통해서 좀 더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민심의 냉혹한 어떤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조승희 네, 짧게 좀 어떻게 민심을 읽어야 합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 회의를 갖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 세력에게 저는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민주당은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감히 자임하건대 미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세대 교체가 이미 확인된 총선의 승리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선 임박할수록 이 물갈이 압박이 거세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